사실 이게 과학기술 정책, 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이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이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단기간에 5년이라는 기간 안에 무슨 뭔가 성과를 내서 자랑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비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뭔가 만들어내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충분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정부가 욕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만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이 과정이 이때까지 반복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에 꼭 뭘 해서 무슨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구체적인 그 이야기보다는 어, 좀 이 정책 프레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봐온 이 정부의 그 정책 프레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정부가 우리 과학기술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고 어떻게 미루고 있는지 그걸 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정부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않는지 평가도 자동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은 초기에 뭐 이 5년간 하겠다는 계획,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국정 목표마다 과학기술 이슈들이 조금씩 녹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적으로는 이 국정 목표 중에서 잘 사는 경제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전략을 가장 크게 부각을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발전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이 핵심 이슈로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 혁신성장,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혁신하고 그것으로부터 창업을 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경제를 잘 발전시키겠다. 그 정부가 이야기하던 그 혁신 기반 경제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 또 다른 그 에너지라든지 다른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조금 더 그걸 자세히 보면 이 100대 과제 중에서 5년 전에 제시한, 4년 전에 제시한 100대 과제 중에서 21개 정도의 그 정책 과제가 과학기술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한 5개 과제 정도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을 잘 육성할, 우리 과학기술 역량을 키울 것인가, 과학기술을 잘 육성할 것인가, 이런 그 이슈와 관련된 정책이었고요. 나머지 한 16개 과제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혹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는 정책보다는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는 정책이 이 비중이 훨씬 더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이 비중은 뭐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곳에 훨씬 비중이 더 가. 특히 초기 개도국의 경우에는 육성보다는 활용에 이 비중이 크다는 건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육성과 관련된 그 정책으로는 뭐 우리 흔히 지금 이때까지 각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기초연구 강화하겠다, 연구자 주도로 하겠다, 뭐 자율성 주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4차 혁명과 관련돼서는 이 4차 혁명에 관련된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과학기술 육성과 관련된 그 정책 내용이었고요. 우리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대부분 보면 이 주로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전 문제, 보건 문제, 환경 문제, 뭐 국방, 뭐 에너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이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세운 과학기술 관리 행정체제의 이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을 좀 종합 조정하겠다. 좀 이게 centralize해서 종합 조정하는 체제를 강화해서 좀 그 효율을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했고요. 여태까지 그 정부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면서 그와 동시에 항상 해온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늘릴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그 좀 남다르게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고요. 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그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 이슈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정부와 달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이렇게 통합해서 박근혜 정부가 해온 그 통합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왔고요. 이제 다른 정부가 굳이 다른 게 있다고 본다면 그 탈원전 정책하고 관련된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방향이 다른 그 정부와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특징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게 아마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이 다른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이슈인데요. 포용성, 흔히 이야기하는 inclusive innovation을 상당히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그 과학기술 그 정책 프로세스에 국민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기초과학 연구를 확대하는데 특히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약속은 하진 않았지만 정책의 내용으로 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과학 정책은 역시 과학 활용에 있다. 과학 육성보다는 활용에 더 그 무게를 두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연구개발 혁신 주체들 역량을 강화하겠다. 대학도 그렇고 실현연구소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역의 그 혁신 역량 강화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컨트롤 타워 강화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정책의 특징은 아직도 정부 주도이고 그 계획 기반이고 아주 체계화를 추구하고 아주 전략화된 그런 그 정책을 하겠다 하는 게 전체 이 문재인 정부의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개년 5년간의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 5년 계획을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조금 더 좀 뭐랄까요, 리파인해서 소위 말하는 그 NIS 2.0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 정책을 다시 체계화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도전적 R&D 지원, 앞에 이야기한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자 중심 R&D 지원 체계 만들겠다. R&D 관리 체제를 전문화 효율하겠다. 그다음에 고위험 혁신형 도전 연구를 장려하겠다. 그다음에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 앞에 이야기하는 연구자 중심 창의적 도전적 R&D 지원하기 위한 추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 혁신 주체 역량인데요. 추진연구소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이 이노베이션 이 플레이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하는 게 이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이 다른 정부가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키겠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에너지 면에서도 그렇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 생활에 직접 와닿게끔 하는 그런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지난 3년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 같은데요. 이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을 보면 이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추진을 정부가 하겠다고 했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됐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인데요.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도전적 연구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가 연구 개발
특별법을 얼마 전에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이제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이 연구비 집행 방법이라든지 또 이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라든지 또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제재, 통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 전문기관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 제도의 신속한 현장 적용 이런 것들을 이 법 속에서 담아서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면서 이런 약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혁신 주체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첫째가 이제 대학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특히 이 사람을 키우고 창의 도전적인 R&D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상당히 이 내용을 보면 연구자 주도 R&D 확대하겠다, 산업협력단 지원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 확실히 빠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원의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약속은 거의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약속을 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 문제를 빼놓고 대학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금 대학원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를 이 정책 이슈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입니다. 출연연구소 문제인데요. 출연연구소 문제는 전에 정부도 계속 이 약속했던 대로 자율화시키고 또 기관 평가를 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 혁신 방안을 만들어서 뭔가 이 출연연구 기관의 이 가치와 기능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약속은 했지만 이 정부가 뭘 구체적으로 했는지 사실 뚜렷이 나타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은 약속은 했지만 이 부분은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 중소기업의 R&D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이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이걸 통해서 지원이 오히려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역 정부의 경우에는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 위반하는데 이 굉장히 제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 무슨 혁신 역량을 이 지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냈을지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이 약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산학협력 강화 이건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산학협력 이 문제도 이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 혁신 이걸 운동장으로 친다면 이 운동장이 과연 평평한 운동장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장 위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똑같은 룰을 적용받고 똑같은 위치에서 제대로 합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산학협력이라고 하지만 협력이라는 것은 그 개체들이 플레이어들이 각자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산학연이 스스로 혁신에 관련해서 스스로 의사를 만들어내고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이 문제는 다시 또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거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 추진을 하면서 또 하나 더 남아 있군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키스텝에서 평가하기는 다음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키스텝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정부 내부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대부분 실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는 사실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추진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것들이 성과를 내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성공적이다 아니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런 앞에 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정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키스텝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는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좀 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요. 여기 공공연구단, 공공연구기관 혁신 문제,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 과정에서 국민 참여 방안, 이게 상당히 그 애매한 그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책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실행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이런 이 정부 내부의 그 평가나 시각과 달리 과학기술에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과학기술계 직접 이야기를 개개인들한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중앙일보가 조사한 이 과학기술계 리더들 대상으로 인터뷰해서 정리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못한 것은 다 빼고 자잘한 실적만 나야 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부 성과 발표는 이게 자화자찬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책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그 성과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커뮤니티 속에서 있는 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 지난 4년간의 이 성과를 우리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이게 뭐 성과라고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지난 4년간의 성과일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 이전에 이 정책이 효과를 늦게 나타나서 나오는 성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4년의 성과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단지 하나의 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지표를 보면 연구개발 수행 구조는 사실 그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2003년, 제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이 기간을 본 이유는 2003년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이제 추격은 끝났다. 캐치업 시대는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이노베이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정책 선언한 때가 바로 2003년이에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그동안 우리 이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2003년부터 이 지표의 변화를 봤습니다. 연구개발 수행구조, 예를 들어서 대학 실현연구기관 기업의 이 수행 스트럭처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주 대학의 그 비중이 10%에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기초연구를 강화해온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대학의 포션이 쉐어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2003년에 10%에서 2019년은 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이야기하는 약속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원의 구조도 보면 이게 정부가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늘렸지만 기업과 정부 간의 재원의 이 비중을 보면 거의 변동 없이 75%에서 80% 안에서 이 쉐어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거의 80%, 75% 이상을 감당을 하고 정부가 나머지 20%, 25%를 감당하는 구조였는데 단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측면은 2003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오는 연구비 부분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1919년에 와서 이것이 2% 수준으로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국내의 R&D 액티비티가 해외로부터 어느 정도 크레딧을 얻고 있다 이런 이 해석을 가능케 하는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투자인데요. 기초연구자 이 이야기인데요. 이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 기초연구개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3년에 약 20%가 채 못 됐는데요.
2019년에 와서 거의 30%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정부가 이야기한 정책의 효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 투자의 경제 사회 목적별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대부분이 60% 이상이 산업 생산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들어가 있고, 뭐 이 건강에 관한 그 투자가 조금 늘어났고요. 통신 기반에 관련된 연구가 좀 대폭 늘어났고요. 사실 이 지식 진보나 다른 이 과학 연구의 이 프로포션은 그렇게 늘어난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기초 과학 연구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이 사회 경제 목적별 연구 개발 투자하고 그 구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돌아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야기한 이 정부의 그 기초 연구는 그 프로포션이 굉장히 늘어난 데 비해서 이 우리나라 전체의 R&D 중에서 기초 연구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거의 변동이 없어요. 2003년에 21%, 2003년에 14%에서 지금 현재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투자 중에서 기초는 늘어났지만 그동안 민간 부분에서 하던 기초 연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 부문에서의 기초 연구가 민간 부문의 기초 연구를 크라우드 아웃 했다. 이런 그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구개발 투자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중국은 죄송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중국은 굉장히 주로 기술 개발 위주의 이 투자 패턴을 보이고, 영국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과 오히려 응용 연구가 그 포션이 더 큰데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연구 개발, 기술 개발, 응용 연구, 기초 연구 순의 패턴으로 이런 이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극심한 산업별, 분야별, 기업별 연구개발 활동 집중도, 콘센트레이션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개발, 총연구개발 중, 산업 연구개발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거의 90%예요. 87%. 제조업 중에서 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기기가 거의 60%예요. 이것하고 화학 제품을 빼고 나면 제조 산업에 연구개발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집중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 상위 50대 기업의 그 연구개발 집중 현상이 2003년에 51%였던 것이 2019년에 오히려 57% 올라갔습니다. 5대 기업의 집중도도 2003년에 37%에서 2019년에 46%로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개발의 혁신 역량에 있어서 기업 간의 격차, 이것이 또 부문 간의 격차가 이게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건 우리 정부가 2003년 이후에 쭉 해온 정책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과를 보면, 성과는 기초연구 많이 한다고 그랬지만 그 논문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또 보면 이 패턴 터크 면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크게 우리 연구비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임프루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문이나 터크가 각 개별 논문이나 개별 특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총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지 쭉 이 지표에 나타나는 현상도 보면 우리 정부가 2003년 이후에 혁신 위주의 그 과학기술 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추진해왔던 이 정책과 지표로 나타나는 오늘의 현상이 오히려 서로 엇갈리는 그런 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좀 약간 이
아쉬운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앞에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쌓여온 문제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 이 발전 과정을 보면 1960년대부터 거의 한 2000년대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캐치업 단계에서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그 포스트 캐치업 단계로 넘어갔고 우리가 혁신을 선도적인 혁신 체제로 가겠다고 정책적으로 약속을 했고 실제 그런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부는 혁신 경제, 이명박 정부는 녹색 경제,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또 우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혁신 기반 성장 뭐 이런 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지난 20년간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쭉 그 정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 초에 이런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정책 내용이 있고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거의 과학기술 비전도 그렇고 정부 역할도 그렇고 R&D 투자 목표도 그렇고 자원배분 시스템도 그렇고 거의 목표나 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다. 이게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정부 시스템 혹은 우리 그 정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큰 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각 정부가 과학기술 그 정책의 목표를 뭐 앞에서 이야기한 추격해서 선도적 혁신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때 당시 전환할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및 과학기술 역량으로 봐서 상당히 그 시의적절한 정책 전환이다, 전략 전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이 정책 목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초기부터 그런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 자체도 크게 변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략은 과거에 캐치업 단계에 해오던 전략을 그대로 써왔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 주도, 계획 기반, 계량적 목표 설정 이런 걸 가지고 추격 시대에 쓰던 그런 전략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와 전략이 미스매치를 이루었다. 이것이 사실 핵심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스매치를 답습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만 다를 뿐 정책 내용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관가했거나 하여튼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다음 정부로 물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정부가 전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고 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대를 이어온 과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이야기한 정책 목표와 전략의 미스매치입니다. 이거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러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추진 전략이 계속 개발 시대의 전략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창조적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적 혁신은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창조적 혁신은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정책 당국에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과학기술 자원 배분 우선순위입니다. 사실은 이 Policy for Science하고 Science for Policy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역대 정부에서 이 두 개를 놓고 자원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원 배분이라는 게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정책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보면 초기에 박정희 때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정책 자원을 쏟은 것,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 초기에 국가인구개발 사업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크게 배분하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과학자들 위해서 과학기술 연금제도는 아니지만 뭐 지원제도 맺는 것.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기초과학연구원 이 정도 이외에는 눈에 띄게 이게 Policy for Science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그동안 없었다. 이번 정부도 창조적 도전적 기초연구를 하겠다고 그랬지만 상당히 애매하고 이게 상당히 이 구체적이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은 못하고 욕은 누가 먹느냐? 과학자들이 다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기술 안 나왔다 과학자들은 뭐하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이 플래닝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제가 뭐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여기 보면 연구개발이나 교육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이 과학 역량을 키우고 또 이 과학 역량을 이용해서 이 사회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서 자원이 생기고 이 자원이 다시 R&D나 교육으로 투입이 돼서 다시 또 과학기술 역량이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서로 이 뮤추얼리 베네피셜한 그런 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균형 있는 정책의 목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이쪽에만 해서 모든 정부가 이 과학기술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보다는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정책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과학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돌발적인 수요가 나오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부장 사태라든지 뭐 이번에는 팬데믹 같은 거 우리가 뭐 이런 것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다른 이 과학기술 역량이 강한 나라보다 쉽게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역량의 저축을, 지식의 저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과학기술 연구의 각 나라별로 과학기술 연구의 이 역량과 활용 밸런스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경제사회 목적별 연구개발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독일은 목표가 분명하게 지식 창출에 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보건 환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경제 발전, 지식 창출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중국은 경제 발전, 한국도 경제 발전, 핀란드도 지식 창출. 다시 말해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임플리케이션 얻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좀 중국 레벨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가 연구개발 자원의 배분 원칙인데요. 이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선택과 집중. 굉장히 말로는 멋있는데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구에서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오히려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철쭉하게 믿고 이걸 원칙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컨트롤 타워 만들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 관리를 하면 연구비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런 이 논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기술을 가져와서 이미테이션 하는 단계나 또 이미 있는 기존의 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게 이 논리가 맞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연구, 도전적 연구 이런 것은 사전기획이나 타당성 조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구자원 개발 배분 원칙 우리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뒤에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가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정부의 역할은 뭐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경우에는 혁신이라는 운동장에서 정부는 선수이자 심판이자 주체자이자 관중입니다. 다 해요. 잘했다 박수도 정부가 치고
정부가 박수 치지 않으면 그 게임은 진 거예요. 이래서 이 완전히 도미넌트 플레이입니다. 이 우리 정부가 항상 밖에서 우리는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이 전체 국가 그 연구개발 투자의 3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주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계만 아는 사람은 믿지만 한국의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OECD에서 안 믿어요.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도미넌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창조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 혁신 경제 불가능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의 혁신 활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discourage하는 역효과만 있다. 좀 정부가 물러서야지만 우리 사회에 다이버시티도 생기고 톨러런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정부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대로 물려받은 그 문제의 메뉴, 단골 메뉴, 1번이 연구 자율성입니다. 어느 정부치고 연구 자율성 이야기하지 않은 정부가 없고 어느 정부치고 이 문제 해결한 정부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의 역할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율성의 컨셉트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다. 너무 자율성에 대한 자율성의 컨셉트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지금도 보면 자유를 주겠다는 정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연구비 집행하는 게 좀 느슨하게 해주겠다. 연구 평가하는 거 이게 좀 유연하게 해주겠다. 이게 연구자 압박하는 감사자도 이렇게 좀 쉽게 해주겠다. 이걸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자율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율성은 그보다 훨씬 더 폭넓게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자율성이에요.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결정권, 자기결정권, 과학연구의 가치나 과학기술의 방향에 대한 과학기술의 스스로의 판단이 인정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걸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계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러지 않으면 이 자율성은 불가능한 거죠. 앞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율성은 개인에 대한 자율성에 국한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자율성입니다. 우리 연구 조직이 과연 자율성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자율성, 이 연구기관의 자율성,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 이것들이 다 확보될 때 바로 우리가 연구의 자율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토노미와 어카운트비 책임과 이 권한이 분명히 디파인되는 우리 내부의 커뮤니티 내부의 그 약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각 플레이어마다 미션이 분명하지 않은 한 자율은 쉽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연진 경우에 자율성 이야기하려면 출연진이 뭐라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 사회적인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출연진이 기초연구하는 곳이냐, 응용연구하는 곳이냐, 기술개발하는 것이냐, 중소기업 지원하는 곳이냐, 이게 애매해요. 지금 뭐 급하면 중소기업 지원하라 그러고 가을 되면 노벨상 못 탔다고 욕하고 또 봄 되면 논문수 적다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이 미션이 분명치 못한 이런 상황에서 출연진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이 과학기술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재미있어요. 과학기술계는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들을 정치 집단화하거나 정치와 연결해서 하지 마라. 이건 매우 위험하다. 국가 미래에 도움 안 되고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진정 잘 이루어지려면 이게 정부가 손을 떼라. 정치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골 메뉴 두 번째가 출연연 및 관리기구 개편입니다. 지금 출연연 개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출연연은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화 전략의 산물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출연연이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었고
산업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어떤 역할을 주고 이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가져야지만 우리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이 통합,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출연연이 활성화돼야 되고 효율화돼야 된다고 이런 말만 하고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출연연의 경우에는 몸집만 커져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에 해결했으면 훨씬 쉽게 해결할 것을 지금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출연연이 쓰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이 예산 자원을 보면 이거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도 출연연구 기관을 미션 오리엔티드 오거니제이션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하고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관련이 있는 뭐 전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사한 문제가 바로 그 부처마다 난립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리기구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것들도 조금 이 정리 합리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메뉴 세 번째는 연구원 정년제도입니다. 이 우리 제 생각하고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이 정년을 훨씬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스럽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합니다. 출연연의 그 정년 늘려줘야 돼요. 원래 65세였던 것이 61세로 하향 조정됐고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무슨 우수 연구원 제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 전혀 낭비예요. 오히려 지금 이 출연연구소라는 그 연구 직종과 교수라는 교육 직종 간의 서열화가 생기기 시작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연구 직종과 교수 직종 간의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연구직과 교수직 간의 인력 교류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학연 협력이라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맨날 하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의 생산 재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혁신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출연연의 연구원들의 정년은 교수와 똑같이 해야 된다. 연구직과 교수직 간의 직종 서열화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 메뉴 네 번째가 공공연구부문 인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특히 이제 이게 이 정파가 바뀌면 이 출연연 기관장들이 바뀝니다. 보면 임기도 있고 또 선임하는 절차도 있고 보면 다 합리적으로 제도는 돼 있는데 실제 그것이 지켜지는 법이 없어요. 정부가 바뀌면 그냥 기관장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바뀝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런 변화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또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잦아지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또 기관 운영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너무 커져서 이 연구라는 그 활동에 지켜야 할 장기적인 일관성 이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잦은 기관장 교체는 이 백해무이다. 연구에도 나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 전문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전문 경영인을 키우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거 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출연연 등기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절차나 임기 이런 것들을 정치와 분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출연연구기관장 임기 3년은 이건 너무 짧은 거예요. 연구라는
그 롱텀 퍼스펙티브로서 하는 이 연구라는 직종의 이 업무의 성격을 보면 3년은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좀 이게 임기도 늘리고 이 출연 운영에 대한 정치적 영향도 좀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탈정치화해야 된다. 이게 이 기관장 임명은 탈정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덟 번째, 이게 바뀌었군요. 네, 아홉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게 전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정당 간의 과학기술 경쟁입니다. 뭐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 간에 이게 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상당히 시각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 보건정책, 교육정책, 뭐 이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정책적 차이가 뚜렷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원 배분도 달라지고 또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이게 좌우 간 정권 교체가 아주 심한 유럽의 경우에 보면 이 좌우 간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큰 변화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분석의 레커멘데이션은 이겁니다. 정파 간의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정책의 질은 올라갈 수 있다. 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파 간 정책 경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앞에 제가 4개 정부 좌파 우파 뭐 정확하게 좌파 우파인지 모르지만 이 정권 바뀌었지만 한 번도 아이디올로지에 맞는 그런 이 정책의 변화가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정책의 연속성 이런 거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정책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파 간의 경쟁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책 발전이 상당히 더딜 수 있다. 근데 우리 오히려 정파 간의 정책 경쟁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미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계속 그냥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정당 간에 확실히 다른 무언가 정책 경쟁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경우에 보면 과학기술은 정책 경쟁은 없고 자리 경쟁만 있어요. 바뀌면 정책은 안 바꾸고 자리는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50분 시간을 받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경우에도 개발연대 정부의 전략인 정부주도 계획 기반의 이 어프로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관료의 조직력보다는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혁신 생태계라는 것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제도이고 관행이고 문화이고 그간에서 만들어지는 신뢰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힘에 의존하는 추진력에 의존하는 관료 기반의 정책보다는 사회의 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핵심은 창의성이고 그 창의성은 바로 다양성, 수용성, 개방성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연 다양한 사회냐, 잘 참는 사회냐, 오픈되어 있는 사회냐, 우리가 스스로 사실 돌아보고 정부가 이런 사회를
점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더욱 아쉬운 점은 정파 간의 정부 간의 정책 경쟁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정책 연속성이 사실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연속성을 유지한 게 아니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앞에서 이야기한 정책 경쟁도 좀 프로모션하고 또 연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 합의가,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가지 이 기본이 있어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정책은 바뀌어도 이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 커뮤니티가 과학의 성패를 결정한다. 과학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원칙 하나는. 그다음에 정부는 시장 실패 때문에 개입한다. 세 번째, 과학이 가지고 있는 unpredictability, 이걸 우리가 존중을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마지노선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정책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 정책이 필요하냐? 과학 정책이 제대로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과학 정책은 없고 과학 정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긴 이야기였는데요.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좀 훌륭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